자,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형으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면대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면접이라고 할 적에는 상담자와 내담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라고 해서 구어체고 시험용 용어로 한다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면접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 느릿하게 설명한 문장 구절 중에 면대면 관계 속에서 라는 구절에 액센트를 주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문구인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그 용어의 핵심을 둔다면은 그걸 보통 우리가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도구로 하여 대화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1장을 의사소통으로 설명을 하고 영어로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론 중에서도 샤논과 슈람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면접을 이렇게 보시면 이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 또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이것은 SMCR의 경로를 가는데, 의사소통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성을 말합니다. 이야기하고 듣고 또 들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듣고,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사 대화 아니겠습니까? 대화 오가는 쌍방향성의 이런 언어 교환을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SMCR의 것은 먼저 센더는 송신자지요. 송신자. 메시지를 채널을 통해서 리시버에게, 리시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신자지요. 수신자에게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달을 하면, 그러면 수신자가 받으면서 누구세요? 라고 이제는 거꾸로 이 역경로를 통해서 수신자가 센더가 되어서 전에 있던 송신했던 사람을 리시버로 하여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러한 오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야기한다, 대화한다라고 하고, 바로 그런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 인간의 교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것은 이렇게 쌍방향성을 가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면접도 또한 바로 이런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물론 출제 비중은 아주 미미하지만 가볍게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뭐 썼던 거 다 지우지요. 그래서 자, 여기 의사소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의사소통이란 뭘까? 의사소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센더가 리시버에게 이야기하고 리시버가 센더가 되어서 다시 센더였던 사람에게 리시버 삼아서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죠. 일련의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는 우리가 직접적 의사소통도 있고 간접적, 소위 바디랭귀지라고 표현하는 간접적 의사소통도 있을 것이고, 언어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있는 겁니다. 왜 비언어적이냐면 우리가 인간들 중에는 언어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우리 그 동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수화나 구화도 역시 언어의 관점으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 공식적, 비공식적, 언어적, 비언어적 등등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배경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슐만은 여기 마침 나왔군요. 4번에 의사소통 기술의 형태에 대해서 슐만은 사람 중에 자꾸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및 비언어적
이런 의사소통 기술,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인 쪽을 바디 랭귀지처럼 이게 입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이 말을 한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입으로 어떤 정보나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만 전달한다고 해서 이걸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보고 있는 어떤 정보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계도하는 거예요. 돌고래는 저 잘해. 먼 거리. 적어도 사람이 말하려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의 삶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이 말이 통한다라고 의사소통할 만해, 이것은 같이 살만하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개소리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에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는 말을 해야 할 때 말이라 하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는 처먹을 대로 처먹었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나이값 못 오른 말, 비속어를 너무 참 궁색, 또 너무나 비천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반영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깊이 볼 것. 의사소통의 목적, 의사소통. 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때 의사소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양자가 다 똑같은 비중이나 가치를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큰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이 짜증나게 무슨 잡소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부수적인 설명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자, 우리가 이 조심할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어떤 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이야기할 때. 스스로가 스스로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해야 되지. 저 친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말이야. 그러니까 대신에 이야기해 주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중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경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고 있는 시간도 스스로 확보해, 듣지도 않고 이해할 시간도 갖지 않을 때. 그런가 하면 너무 소심해서, 어쩌면 소심이죠. 소심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까봐 말하지 않으려 할 때, 이럴 때도 의사소통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나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해받을까 두려워서, 혹시 욕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할 때.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어쩌면 긍정적인 것 같아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요즘 애들 너무 싸가지 없어. 아주 맹랑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서 뒤에 이야기를 안 할 때. 이런 등등. 또 그런가 하면은 의사소통을 억압하거나 무력하게 할 때. 옛날에는 가부장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중심, 선생님 중심, 부모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옛날 사회에는 권위라고 하는 힘이 굉장히 큰 압력으로 존재를 했거든요. 바로 이럴 적에는 바로 그들이 그 학습자나 자녀나 제자들에 대해서 라고 하는 이런 권위를 폭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말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낮은 자긍심으로 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 등이 의사소통상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맞네, 의사소통상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 의사소통에는 앞에서도 봤지만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직접적 의사소통과 간접적 의사소통. 그런 것처럼 여기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 그러면 주로란 말을 넣어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이렇게 하죠. 때문에 당연히 언어적 의사소통은 훌륭한 의사소통이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의 훌륭한 의사소통이기 위한 이제는 선생님들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선생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그 대화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당연히 보나마나 훌륭한 의사소통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태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가 하면 듣는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때 필요한 규칙. 듣는 입장에서 이거 참 좋죠. 이거. 저도 이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경청이란 단어에서 건방을 떨고 있는데 듣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필요한 규칙 한번 봐주시고 또 이번에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필요한 규칙도 메시지를 말을 하더라도 당연히 물론 훌륭한 의사소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말을 할 때에도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메시지를 전달할 적에도 분명히 상대방이 듣기 편하게 상대방이 들으면서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당연한 말을 적었지만 그런 문장으로 명확하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고 분명하고 너무 빠르지 않게 뭐 이런 말들을 쭉 내용과 몸짓이 일치해야 뭐 이런 단어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있습니다. 줄치지 않고 메시지를 기획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냥 상대방이 아니면 사회 보는 사람이 소개시켜주기 전에는 자기를 소개하지 않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소개 저는 이런 저희 지위에 있는 또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보직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 하고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눈을 서로 지금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할 때 답답한 것은 제가 강의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참 미안하고 답답한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정말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평가적 입장에 보면은 과정평가라고 하는 형성평가를 하면서 뭔가 제대로 좀 수신이 안 된 듯하면 바로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진입이 되도록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다시 한번 표현을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그냥 시험용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하나. 그래서 질문에 응답하는 기술도 대단히 중요하고 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여러분들이 제가 줄은 긋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입을 통해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지만 입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 우리가 노래도 눈으로 말해요. 그 눈으로 말하는 거. 눈으로 말하죠. 또 그런가 하면 목소리의 어조를 가지고 사랑이 묻어나는 참 차분하게 말하지만 그야말로 회초리를 치는 이런 그 목소리의 어조 또는 팔이나 손의 동작을 통한 또 서 있는 자세를 통한 어떤 여기 시선 접촉을 통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서는 또는 목소리의 어조를 통한 또는 동작을 통한 이런 방법도 있고 다음은 장은 보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세. 그야말로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신체 서 있는 자세도 얼마나 단정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서 있는지 아닌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옷차림, 외모. 물론 지금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저도 이제 라떼 세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넥타이를 매고 가능한 어떻게 했는데 와이셔츠라도 사실은 더 정장 옛날에는 콤비도 못 입지 못하게 했어요. 그야말로 와이셔츠만 입고 강의하는 것도 예의에서 벗어난다 해서 반드시 정장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강의했던 시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정권이 몇 번 바뀌지도 않는 사이에 이제는 뭐 정장이 아니고 콤비를 입어도 되고 콤비를 먹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입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이해하는 자세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옷차림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얼마나 예에 맞추어서 대하느냐 이런 것이 의사 전달의 효과가 의사소통에서 효과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적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사소통에서는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습니다.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람직한 전달법은 I 메시지입니다. 나 전달법.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당황한 사람이 비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행동의 영향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I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데, 뭐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나는 그래서 먼저 대화의 출발을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I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방어적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I 메시지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아래에 나와 있지요. I 메시지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 특정 행동에 대한 간결하지만 분명한 묘사. 또 특정 행동에 대한 글자로 된 것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경험된 감정. 또 명백한 그 행동으로 인한 명백한 영향의 묘사. 이런 등등이 I 메시지에서 보통 사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수신자에게 아주 간결 명료하면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야말로 귀로 들었지만 가슴으로 이렇게 새기게 되는 이런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I 메시지가 되겠고 결코 말하는 송신자는 비난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신자가 그야말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지 못한 사이에 각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I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U 메시지라는 것은 너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다소 여기 보면은 지시나 명령이나 비난이나 낙인, 스티그마 유발과 같은 이런 그 느낌이 이끌어지도록 해서 너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되는 대화를 U 메시지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I 메시지가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에는 직접적, 간접적, 언어적, 비언어적 이런 의사소통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공감적 의사소통과 표현적 의사소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적에는 공감이라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이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같이 반영해서 이끌어가는 의사소통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적이죠, 공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을 존중하고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또 이해하고 인정하는 이런 의사소통을 공감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기 좀 쭉 해서 아래 나와 있죠. 대화 내용을 반영하는, 그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반영하는, 또 의미를 반영하는, 또 혼합적인 결합적인 반영하는, 요약하기 이런 것 등은 공감적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위에 봅니다. 여기 보시면 대화 내용의 반영, 또 감정의 반영 쭉 올라갑니다. 또 그러면 의미의 반영, 그래서 대화를 할 적에 의미의 반영.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과 의미를 이해하며 클라이언트는 이런 정도의 경험을 한 듯하니까 나처럼 전문가인 나이 먹은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쟤네들 또는 클라이언트 정도의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생각하면서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결합적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내용, 감정, 생각, 의미를 혼합하여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결합적 반영이라고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결합해서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결합적 반영이라 한다. 또 그에도 요약도 있다. 이렇게 썸마리에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표현적 의사소통이 있죠. 표현적 의사소통. 표현적 의사소통, 표현이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의사소통이지 않습니까? 표현적 의사소통. 표현적 의사소통에 대한 걸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민감성, 관심,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써 보통 성원들, 집단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상상시키고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표현적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이 경우는 이제 쭉 밑에 나와 있지만 목적, 역할, 기대의 명료화 또는 질문 또는 분절적인 세분화된 질문, 초점화, 또 정보 공유, 자기 노출, 재구성 이런 등등 또 대결도 있다는 것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로 교과서 교재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만들다 보니까 설명을 방만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적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첫 번째 목적, 역할, 기대의 명료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질문하기 방법도 있고 세 번째 그다음에 초점화, 핵심 요약으로 이렇게 집중시키는 초점화 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초점화 기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부분화. 이 부분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어떤 목적 행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 행동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달성 과정까지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 놓고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이행해서 전체 완성체로 만들어가는 이런 그 행동주의 실천 기법을 행동조성, 행동조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화라고 하는 것은 부분화. 클라이언트가 문제, 관심, 다른 복잡한 현상을 문제를 다루기 쉬운 부분으로 분류하도록 돕는 기술을 부분화라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 또 문제 나와 있지만 부분화. 또 그런가 하면은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자기를 노출하는 방법, 사회복지사가. 또 그러면 재명명이나 재구성하기 방법 또는 대결하기 방법. 여기 대결하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결하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직면하기라고, 콘프런테이션, 직면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현적 의사소통에서는 분명히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앞에서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모순점이 있거나 불일치가 있을 때, 앞에서 보여준 행동과 지금 하는 말에 모순점과 불일치가 있을 때 거기를 지적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언행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나 모순점을 지적해주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이해를 도모하도록 이끌어가는 방법을 직면이라고 했는데 표현적 의사소통에서는 이것을 대결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대결이라는 표현과 직면하기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이것도 역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경청, 들어주는데 아주 소중하죠. 경청이 있고 또 안심시키기, 편안한 분위기. 보통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여기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기 안심을 시키는 목적은 그래서 칭찬하고 안심을 시키는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강점을 활용하고 불안을 경감시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기라고 하는데 이걸 라포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적 분위기 조성과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심이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접촉. 물론 우리가 스킨십이라고 하는 접촉이 그냥 본질적인 접촉 같으지만은 보통 오늘날에는 스킨십이 되면은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나쁜 쪽으로 번져가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눈을 바라보는 이런. 또 그러면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만 요즘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접촉도 있고 또 그러면 공감 또 그러면 요약 이런 기법이 있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성에 따라서 남성, 여성, 성별에 의해서도 의사소통의 이런 영향력은 다르게 되고 또 그러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에 의해서도 또 그런가 봐 점이 빠졌군요. 신체적 상태나 정신적 상태나 정서적 상태에 의해서도 의사소통의 효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또 저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저마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도 또 의사소통자의 능력에 의해서도 의사소통자마다의 지각에 의해서도 개인 간의 거리에 의해서도 또 송신자 수신자와의 관계에 의해서도 또 보여주는 태도에 의해서도 또 자아 존중감의 정도에 의해서도 의사소통의 효과성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2장 면접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면접론의 본론이고 면접론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면접론은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면접론은 반드시 나오는 거죠. 면접이란 뭘까? 면접의 개념이 있습니다. 면접은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공식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면접은 아무나 만나서 면대면 관계를 한다고 해서 면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 대화이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딱 시간 정해놓고 하는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자 또 실천을 위한 정보 수집의 도구이자 그 자체가 치료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정도 가지고 가십니다. 뒤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대화이자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자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소위 문제 파악의 기본적 도구이자 실천을 위한 정보 수집의 도구이자 또 치료 그 자체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라는 것을 사회복지 면접이라고 합니다. 자, 면접의 유형에는 정형화된 틀, 사전 각본에 의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구조적 면접과 그냥 자유, 재량에서 아주 임상이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람으로써 자유, 재량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융통성을 가지고 무리의식한 비구조적 면접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접은 반구조화적 면접입니다. 그래서 사전 각본을 짜지만 사전 각본대로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전문가의 사회복지사의 융통 재량을 반영시키면서 이끌어가는 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구조화된 면접. 사전에 면접에 대한 치밀한 사전 각본은 세우되 면접 장면에서 면접자가 융통성 있게 진행시키는 이런 방법을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 무조건 나온다. 앞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면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에서 사회복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전문적 대화이자 시간 범위의 프레임을 짜놓고 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이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정보 파악을 위한 수단이자 치료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다 5개 말했죠. 6번째로 본다면 여기 보면은 면담 기간과 상황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다. 여기 세팅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는 정형화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형화된 프레임, 틀이 있다. 그다음에 콘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의 문제만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면담 기간과 상황이라고 제가 이게 저졌지만 사실 영어로 쓴다면 세팅과 콘텍스트를 특징으로 하는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적 지향적 활동이다. 우리가 보면 당연히 객관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관계지향, 구조지향, 과정지향, 환경지향 다 틀린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목적지향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향적 활동이 0순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정적 계약적 활동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서로 한정적, 계약적, 계약서에 써진 대로 특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행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공식적 활동이다. 그래서 10개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을 포함한 모든 면접이 다 이렇게 10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 면접에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용 목적이 있는가 하면 사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정 면접, 아니면 치료 그 자체를 같이 동시에 수행하는 치료 면접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목적에 더 큰 비중을 존재를 가지고 이렇게 면접에는 정보 수집용 면접, 사정용 면접, 또 치료용 면접 등으로 크게 나눠보고 있다. 그냥 그 정도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면접의 조건이 있는데 면접의 조건. 면접은 전문적 대화로서 공식적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조건이 제어될 수 있는 공식적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고, 안락하고 조용한,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방해를 받는 일이 없는 이런 장소를 면접자로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해가는 건 아니다. 자, 여기 면접의 장소는 클라이언트의 선호와 사례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라고 해도 꼭 면접실이라고 우리가 사용되는 상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보를 통해서 아니면 산책 코스에 어디 벤치에 앉아서도 면접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방해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 좀 주의 요건을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 장소가 좋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상담실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음에 면접시간 어느 정도가 좋을까? 책들마다 다 다르고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2주일에 한 번 할 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보통 2주일에 한 번 할 때는 60분,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90분, 뭐 이렇게 책들마다 다 다르고 있습니다만은 면접 시간은 클라이언트의 연령이나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따라서 다소 장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것처럼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과 들은 것을 소화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시간 범위를 가는 것이 좋지. 딱 1시간, 딱 2시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안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 면접실이라고 하는 상담실을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말하자면 임대를 한 시간 범위 내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말한 것과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딱 정형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면접의 구조, 역시 장소가 나와 있죠. 면접의 장소, 시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 좋지요. 면접실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본 것처럼 가능하면 주변 상황을 통제, 제어할 수 있는 공식적 장소로서 면접실이라고 하는 상담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산책 코스에서 할 수도 있고 벤치에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장소라고 할 때 면접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정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장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 여기 시간이란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만약에 본 기관이나 시설에서 확보한 또는 본 기관이나 시설이 가지고 있는 면접지를 사용한다면 처음부터 하루 내동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만은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표현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반영한 이런 시간이어야 한다. 면접 예약, 면접 시간 다 좋습니다만 면접 시간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어제 됐지? 너무 짧아도 안 좋고 너무 길어도 안 좋다. 보통 1시간 이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시간을 보더라도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1시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시간 수업 50일에서 처음부터 50분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나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처럼 그렇게 좀 편한, 수업에 상대적으로 볼 때 수업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포 형성이라는 안심시키기, 따뜻하고 허용적인 따뜻한 인간적 분위기를 만드는 시간 정도가 한 5분에서 10분 들고, 그리고 진행하는 30분 정도 들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한다고 하는 식으로 시간을 배정해도 고등학교 수업도 1시간이면 50분 수업을 하고, 대학생이나 되니까 그 50분짜리 수업을 3번으로 해서 3학점짜리 수업을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때문에 1시간 정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접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5분 정도, 보통 50분을 가지고 설정했을 때 분위기 조성하고 본 면접 실시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한 35분에서 40분이 실질적 면접이고 총 앞뒤를 합쳐서 1시간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다음에는 면접 장소, 면접 시간에 이어서 면접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기술은 아까 우리가 면접 기본 개념이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클라이언트와 만남을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돕는 공식적 활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물론 여기서 쭉 수백 가지의 돕는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몇 가지를 지금 예로 들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면접의 기술에서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알아차려야 한다. 듣고 경청 나와 있군요. 경청.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 인지 넘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민감하게 알아듣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서 예로 보면은 구조화, 수용, 또 핵심에 대한 반응. 아까 보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소위 통제된 감정 표현의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에 의해서 통제된 정서 관여, 클라이언트가 한 표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공감하는 자세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할 적에 여기 반응. 또 그러면 요약, 또 인도. 요약, 썸마리 나와 있지. 앞에서 봤던 이런 요약도 있고, 인도, 또 안내라고도 합니다. 인도, 안내. 그다음에 환원은 말을 바꾸어서 클라이언트가 한 표현을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뭐냐면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 진술을 해주는 것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경청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꾸어를 한자에다 환원.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그대로 레코딩 거듯이 들려준다면 그건 재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쪽에서는 환원과 재진술을 이렇게 혼용하고 있습니다만 뭐 한자로 본다면 똑같이 레코딩해서 들려주는 것은 재진술. 클라이언트가 한 표현을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재진술, 반영, 명료화, 뭐 기출문제가 나왔던 연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또 직면화, 콘프런테이션 말씀드렸죠. 언행 사이에 또는 사전에 했던 얘기와 사후에 지금 했던 얘기가 서로 모순점이나 불일치점이 있을 때 거기를 지적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의 진술에 대하여 확실한 제대로 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법은 직면, 또 앞에서는 또 다른 말로 대결이란 말도 썼지요. 그래서 그것을 직면을 지적을 당할 때는 상당히 기분 나빠서 대결이란 말을 쓰는 분도 소수 있어서 같이 썼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직면이란 기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직면은 여러분들이 중요 표적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해석이나 격려, 자기 노출, 경청, 질문 이런 방법 등이 쭉 중심에 있고, 제가 볼 때 이 20가지를 다 채우고 싶었습니다만 관계, 관심, 집중, 또 그러면 감정이입을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감. 또 그러면 본론에서 최대한 가깝게 대화의 초점을 좁혀나가들 초점화라고 했습니다. 초점화, 이렇게까지 초점화까지
해서 너무 많이 하지 않냐는 반성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20개는 채우지 않으려고 노력은 대가가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면접론이라는 큰 덩어리를 정리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과정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